예, 노동시장론 중에서 임금제도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직무급 제도입니다. 학습 요점은 뭐냐면은 이 개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떤 그 임금 제도로서는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죠. 왜? 직무 분석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헛된 그 지출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직무급제에서는 양과 질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양과 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이 실시가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 분석과 평가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치 전환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그 전문성이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연공제처럼 이 배치 전환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학습 요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87번 문제입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죠.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직무급이 되겠죠. 188번 문제입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입니다. 이제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정기 승급에 의한 생활 안정으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고양시킨다. 이거는 연공제죠. 2번 기업 풍토, 업무 내용 등에서 보수성이 강한 기업에 적합하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은 연공제나 또는 속임급에 해당되겠습니다. 3번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 고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이 직무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번 내용을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거든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이다. 질과 양과 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직무급 임금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89번 문제입니다.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첫째,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이 직무급이 가능합니다. 2번, 노동조합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직무급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도 아닌데 이걸 노동조합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땡입니다. 3번, 인사 노무 관리가 발전돼야 되겠죠. 이 관리가. 4번, 직종 간 고용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유동성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있어야 이걸 도입하기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노동조합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아닌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번 문제입니다. 직무급 임금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거 맞죠? 2번 연공급에 비해 실시가 용이하다.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 고가라든가 분석 평가 이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니겠네요. 싼 거 인건비의 효율적 관리,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임금을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건비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왜? 양과 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4번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 조성하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무급 임금 체제는 연공급에 비해 실시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 분석과 직무, 그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또 평가를 해야만이 이 직무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무급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1번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제공이 가능하다. 그렇죠. 2번 직무 가치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죠. 분석과 평가를 하니까. 3번 배치 전환이 용이하다. 요거는 땡이죠. 왜? 직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배치 전환이 어렵습니다. 또 배치하면 새로운 분석과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4번 능력 위주의 인사 관리가 가능하죠. 192번입니다. 종은 여러가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가 않죠.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한 것은 뭡니까? 연공급이죠. 연공급.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무급하고 이거하고는 큰 관계 없습니다. 2번 연공급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직무성과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 맞는 말이죠. 연공급은. 3번 직능급은 아직 안 했지만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능입니다.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승급의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생계비를 조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공급은 이러한 개인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임금제도는 이 직능급제입니다. 직능급제는 그 말대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행 능력이 좋은 사람을 최고로 이렇게 임금을 주는다는 그런 뜻이죠. 193번.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직능급입니다. 직무급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직무급은 분석과 평가를 하고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양과 질을 따집니다. 19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죠. 이렇게 쭉 보니까 직능급 임금 체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화에 따라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이건 연공급이죠.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급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학력과 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바로 직능급이죠. 4번 무사안일주의 및 적당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연공급입니다. 어떻게 연공급에는 안 좋은 것만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 살펴볼 임금제도는 이제 성과급제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니 해도 근로 능률 올리는 데는 최고죠. 단점은 이 성과에 대해서 이 노동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생산량에 대한 이 객관적 측정이 이게 여기에
많은 그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게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19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5번 출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간 화합이 용이하지 않겠죠. 성과 위주니까. 2번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과급 제도의 장점입니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이게 이제 성과에 대한 그 분석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4번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아니죠. 고정적이 아니고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그 변동적 임금입니다. 192번 꼭 어려운 문제예요.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1번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이러면 하기 쉽죠. 2번 생산 원가 중에서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 이 성과만 가지고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동 비용이 2만 원 들었다, 이런 걸 통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면은 뭐 남는지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곤란합니다. 통제가 돼야, 다시 말하면 원가 계산에 대한 통제가 돼야만이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생산물의 질이 일정한 경우, 이때는 아주 성과급 제도 시행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당연하죠. 그래서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는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97번입니다. 고정급제 임금 형태가 아닌 것은 뭐 시급제, 연봉제, 일당제 다 고정급이죠. 그러나 성과급은 뭡니까? 성과에 따라서 주니까 고정급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다음은 임금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임금제 종류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임금 이론. 여기도 이론이 한 9가지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번 한번 듣고 잘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보 임금입니다. 유보. 자, 이 유보 임금은 뭐냐? 따로 초점이 없더라도 문제 풀고 우리가 바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198번 문제. 유보 임금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입니다. 유보 임금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임금이다. 그래서 의중 임금이라고 하고 희망 임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여기 보면 보상 요구 임금이라고도 합니다. 보상 요구 임금. 그러면은 이것도 출제가 꽤 됐죠. 꽤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보 임금의 상승은 실업 기간을 연장한다. 즉 희망 임금을 높이 가지고 있으면은 취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실업 기간이 오래됩니다. 실력도 없는데 연봉을 많이 요구한다 하면은 잘 채용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죠. 니엇 유보 임금의 상승은 기대 임금을 하락시킨다. 유보 임금이 올라가면 기대 임금도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유보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의 임금이다. 아니죠. 기업이 근로자에 주는 것은 제시한다라고 해서 이게 제시 임금이 되겠습니다. 유보 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임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최저임금이라 표현 안 하고 이것을 유보임금 또는 희망임금, 희망임금 또는 의중임금, 보상요구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뭐 용어를 199번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최저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 수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의중 임금이라고 합니다. 의중 임금. 그러면 의중 임금과 요구 임금은 뭐냐? 간략히 설명하면 나는 한 200만 원 받으면 되겠다 하지만 한번 요구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구 임금이 그런 것을 요구 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소 임금이나 최저 임금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은 그냥 단순히 받는 금액이고 그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목 임금에다가 물가 상승 효과 이것을 감안한 것이 이게 이제 실질 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게 조금 쉬운 그 내용은 아니지만은 뭐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로요.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실질 임금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한 가구의 총임금 이건 아니고 물가 수준 이게 나와야 됩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을 말한다. 이게 실질 임금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런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3번 뭐 4번은 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201번 봅시다. 실질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 데 적합한 방식은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실질 임금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야 됩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이제 실질 임금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 202번 봅시다. 생소할 수 있어요.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7%라고 하면 명목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는가라고 한 겁니다. 자, 뭐 이거 깊이 들어가지 말고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생산성 증가율을 두 개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7은 뭡니까? 이렇게 무조건 더하십시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 5% 더하면 8%. 뭐 이거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틀리실 거예요. 근데 나오는 빈도는 많죠. 6%, 3%니까 9%. 그다음에 5%, 2%니까 또 7%. 뭐 전부 다 이렇게 3분만 나오네요. 자, 요번엔 좀 도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도매 물가 지수는 이거는 그냥 속임으로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합니다. 도매 물가 지수는 이거 함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명목 임금을 가지고 물가 지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뭐 100, 140 요거는 같죠. 이런 거는 이거는 똑같이 140이 나오겠습니다만 나눠주면은 이게 각각 나눠주면은 이 130을 90으로 나누고 140을 100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크기가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전자 계산기를 쓰든가, 그것도 만약에 나는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되면은 2번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왜? 나오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고요. 자,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제입니다. 요새 이 최저임금제가 참 말이 많죠.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20회나 출제됐으니까요. 물론 뭐 지급정보론에도 말씀했지만 원래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8,720원입니다. 8,720원. 지나가는 가는 길에 한번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을 거요. 자, 이 학습 요점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하나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가능합니다. 공정하게. 그 다음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 이건 이해되죠. 또 산업평화도 유지를 합니다. 유효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노동 수요 같으면 일자리지만 유효 수요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은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 어떤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니까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가 일단 축소가 되죠. 그 이하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주의 갑질에 유리합니다. 이 법으로서 최저임금을 보장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없다면 기업주는 임금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 왜? 너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100만 원을 뭐 80만원으로 이렇게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제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할수록.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편의점의 알바생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고 말이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감소된다고 하는 게 이 최저임금제의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감소와 실업률 증가, 이것과 반대되는 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됩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그 문제에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07번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고용 증가, 이거 바로 땡이죠. 고용 증가가 아닙니다. 고용이 감소됩니다. 실업률이 증가됩니다. 노동력의 질적 하락, 그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3번 노동조합의 임금 삭감, 이걸 또 수용을 한다. 이것도 아니죠. 최저임금제인데 어떻게 임금 삭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4번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지. 고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땡이고 질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보장됐으니까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가능성이 아까 그 학습 초점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20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고용 확대. 그렇죠. 고용 확대가 되질 않죠. 고용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구매력 증대. 왜? 유효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생계비가 그래도 보장이 되고 경영 합리화 유도를 합니다. 항상 이 고용 확대, 실업률, 이게 실업률은 증가되고 고용은 감소된다. 이걸 우리나라 현재 이걸 잘 반영해주고 있죠. 208번 문제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 및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호되죠. 산업평화 유지되죠. 유효수의 억제, 요건 좀 함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대죠. 일단은 최저로라도 받게 해주니까 유효 속도가 정대됩니다. 산업 간, 직업 간 임금 격차 축소, 이건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에 유효 수요 억제가 아닙니다. 재정임대는 정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10번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적 소득 분배는 개선해 줄 수 있어요. 공정 경쟁되고 산업평화 유지하는데 또 나오죠. 실업이 해소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제 때문에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211번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잉여 인력이 발생합니다. 왜?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공급량은 증가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최저임금 받을 수 있으니까. 숙련직의 임금 하락. 숙련직은 이 최저임금제가 관계없습니다. 항상 숙련직은 안정돼요.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숙련직 임금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왜? 밑에서 올리니까. 요거는 이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저. 그 다음 노동 수요량이 감소되죠.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제가. 그래서 숙련직의 임금 하락은 이건 아주 거리가 멉니다. 2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 격차 해소 맞죠? 경기 활성화 기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효 수요 경기 활성화하는 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죠. 생산성은 향상 그래도 보장을 해주니까 향상됩니다. 4번 청소년 취업 촉진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취업이 촉진되는 게 아니죠. 취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213번 다음 중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소득분배 개선, 공정경제 유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맞는데 고용 확대에 나오면 땡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해 줘야 되겠죠.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을 하면 할수록 실업률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집니다. 이건 거리가 멀죠. 정책적 공공사업 실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구인 구직 정보에 적절한 제공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좋겠죠. 만약에 이런 대책을 실업률 낮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쫓겨나야 되겠죠. 왜?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요. 215번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면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동 공급선이 우상향할 때 노동 공급선이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높아진 임금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만 증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은 자꾸 많아지면은 이게 고용 증가시킬 수가 없죠. 2번 노동 공급선이 우상향할 때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노동 수요가 동시에 크게 증가할 경우 일자리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으면은 이때는 어때 일자리가 있으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든 말든 간에 어떻습니까? 이 고용이 증가가 되는 거는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 게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첫째 요인입니다.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균형임금보다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참고로 말씀드린 균형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이렇게 일치할 때입니다. 균형이 잘 맞을 때 이때
임금을 우리가 시장 균형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막 시장 임금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예, 수직인 경우입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수직이 되면 어때요? 일자리는 변동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 예. 이때는 뭐냐면은 이 고용이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수직이 될 때는 이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하냐면은 기업의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 기업이 갑질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경우는 고용이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6번 문제.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어떤 데인가 봅시다.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 탄력적이니까 아주 살아있죠. 예. 그럼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활발합니다. 이 활발할 때는 굳이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럴 때는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굳이 정책을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일자리가 없을 때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갑질을 하고 뭐 이럴 경우입니다. 서로 이럴 때는 좋죠. 노동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 공급 곡선이 뭐 비탄력적일 때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모두 탄력적이 이럴 때가 뭐냐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7번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총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됐습니다. 소득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임금 탄력성은 결국 그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되겠죠. 비탄력적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쉽게 말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은 그만큼 감소됩니다. 이것이 알다시피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으로서 일자리는 감소되기 때문에 임금 탄력성도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18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때냐 하면은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인 상태죠. 쉽게 말하면 이게 기업이 갑질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갑질을 못하게 어느 정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죠. 이거는 학습 요점에도 말씀을 했죠. 최저임금과 한계 요소 비용이 일치할 경우, 최저임금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곤란하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상태일 경우, 이럴 경우는 시장에 맡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독점이란 기업주가 임금에 대해 갑질하기 좋은 상태를 우리가 수요 독점이라고 합니다. 기업주의 갑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금을 내리는 것이죠. 자, 219번 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이제 요점을 한번 생각을 합시다. 뭐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EITC는 저근로소득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EITC 이런 게 수혜 대상 저근로소득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실업을 요거도 지금 맞는 내용인데 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시지 마시고 3번을 봅시다.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 손실 발생한다. 손실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총 경제 후생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3번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은 유효수요를 정대하기 때문에 총 경제 후생이 오히려 정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도 어떻습니까? 이게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돈 받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로 또 보상을 받으니까 총 경제 후생은 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상당히 그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상적 임금 격차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해야 될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상 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업주가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보상적 임금 격차가 생기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220번 근로조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차이.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은 데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한다. 그럴 경우에 똑같이 급여를 주면 곤란하겠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상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때요? 그 위험한 일에 대한 것과 이렇게 결국 균등화 임금 격차가 되기 때문에 보상 임금 격차는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았어요. 221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보상 임금 격차 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의 보수가 높다. 이건 보상이 아니죠.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임금보다 높다. 이건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 이건 뭐 다 지금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건 보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4번 봅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 왜?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업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상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222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겠네요. 보상적 임금 격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당연하죠.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의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 말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너무 규제를 해버리면은 어때요? 위험한 거기에 따른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근로자는 이 보상 임금을 받기 위해서 좀 위험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로운 것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3번 기업의 산재 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 보험에 의해서 감소된다. 해이가 이 도덕적 해이가 감소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기업에서 어떡합니까? 보험이면 다 된다라고 보험 처리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산재 위험을 해소를 안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보험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운전을 정말 더 조심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된다는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보험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더 커집니다. 4번 보상적인 임금 격차가 적절하게 가능하다면 3D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오늘날 3D 업종 왜 이렇게 깊이 하냐면은 별로 임금 격차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적절하게 이걸 활용해 주면은 3D 업종도 돈 많이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인난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223번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금전적 차이, 비금전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차이입니다. 기본 월급 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발생 원인이 되죠. 직장 탐색 비용의 차이, 어디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인적 자본 이론에 나옵니다. 인적 자본 이론에는 직장 탐색 비용도 인적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보상적 임금 격차에는 이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금전적 위험, 불안정하다. 금전적 위험.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월급을 안정적으로 줄 그런 신뢰가 깨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 보상 임금 격차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의 차이, 그렇죠. 훈련의 차이가 나면은 기술도 차이가 나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4번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작업 환경의 쾌적성 여부, 맞죠? 성별 소득 간의 차이, 이거는 우리가 이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교육, 훈련 기회의 차이는 맞고요. 고용의 안정성,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 회사는 할 수 있느냐, 일을 하는데 언제 쫓아낼지 모른다. 이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불안정한 만큼 이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받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업에서는 어때요? 회사에서 일꾼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임금을 주고 고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임금 격차 발생 원인이 됩니다. 자, 225번 문제입니다. 해도닉 임금 이론과 관계 있는 것은, 그냥 정리를 쉽게 합시다. 해도닉 임금은 보상적 임금 격차와 비슷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출제가 꽤 됐네요. 1번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의 위험도도 동일하다. 아니 다 동일한데 보상해 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땡이죠. 2번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 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죠. 위험한 건 싫어하고 안전한 건 좋아하는 안전의 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3번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사업 안전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4번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갖고 있으며 직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선호를 하죠. 좋아하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는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227번 다음 갈로에 알맞는 것은 그냥 봅시다. 아담 스미스는 노동 조건의 차이, 소득 안정성의 차이, 뭐 직업 훈련 비용의 차이 이런 거 나오면은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자 여기서는 앞에 쭉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죠. 그 대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바로 균등화 임금 격차. 이렇게 학습 요점에서 우리가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균등화 임금 격차, 임금 프리미엄을 해더니 임금은 비슷하지만은 여기에 정답은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학습 요점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격차를 의미하며 3D 업종과 같은 힘든 일은 경제적 보상을 더해주어 임금 격차를 균등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했고요. 일단 그 임금 이 제도는 내용도 많고 또 이 시험에 한 두세 문제 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를 너무 오래 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2강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또 3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